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정부가 기획부동산인 나라, 그리고 삼성전자, 테슬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실적 악화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요즘 환절기라서 목 감기가 좀 들었네요. 땅 투기 논란 예견된 일이다. 이 예견된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정부 출범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됐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기획부동산이죠.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보시면은 미리 땅을 사놓습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뭐 기획부동산을 뭐 사기 사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언론이라든가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사놓는 거예요. 개발되기 전에 땅을. 그래서 이거를 잘게 쪼갭니다. 이게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일인데 이거를 개별 이 토지를 그냥 한 사람씩 이렇게 파는 거죠. 쪼개서. 사실 이 큰 통땅을 사야지 매매가 돼야지 개발이 되거나 하는데 이 소유주를 다 이렇게 쪼개놔갖고 이게 파는 겁니다. 이게 사기죠, 사기. 이 사기판을 이번에 정부가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갖고 했던 게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2018년대부터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정부 및 정부 관계 그리고 LH에서 집중적으로 이 개발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쉽게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기획부동산에서 했던 방식이다. 사기꾼들, 범죄자들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지금 문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지금 주택 공급난이 생기고 있어요. 서울에. 그러면 어디에 공급을 때려야 됩니까? 서울에 하면 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뭡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제재라고 하는데 이거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완화시켜주면 돼요.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은 서울에 부족한 땅을 서울에다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납니다. 근데 이거 절대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왜 절대 안 합니까? 이유는 하나가 딱 있죠. 자기가 사놓은 땅이 미리 있습니다. 정부 및 청와대 및 뭐 LH 다 사놨어요. 이거 다 까지 않았죠. 다 조사를 해놓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그리고 LH도 이거 다 사놨을 거예요. 이거 뭐 차명구조는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 절대 안 하게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땅을. 왜? 이 3기 신도시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사놓은 땅을 갖다가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조사를 하라. 검찰의 조사 혹은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얘기가 뭡니까? 예, LH 주도해서 변창흠이 이거를 조사를 한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을 지금 조사를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여기서 보시면은 시공모 제안하셨는 말이지만 40억 빌려 철도역 이 공무원 고위공직자들 이러면은 정부와 청와대는 얼마나 많이 해먹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해놨겠어요 이거. 이 지금 LH 직원이 이 정도로 했으면 LH 신도시 사업단장도 이 사람이 광명시흥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10억을 지금 광명시흥에 땅을 사놓고 투기하는 거예요. 자, LH 직원들도 이렇게 말단이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이 100억 원대 투자를 뭐 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청와대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다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이게. 정말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진보라는 집단 자체가 정말 이 적폐라든가 이 부패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정말 부패의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도 227% 소비자 물가 폭등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지수는 맨날 0%야, 맨날. 근원 물가 지수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의 소비자 물가 중에 폭등하는 것들은 하나씩 다 빼. 이유를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물가는 발표되는 거는 매년 0%입니다. 우리 물가 지금 관리 잘하고 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정부 공급 속도 전에 투기판은 어떻게 신도시 되냐. 그래서 이거 지정 취소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청와대 저기 뭐 게시판에도 쓰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기신도시 지정취소가 아우성인데 흔들림 없다. 대례 속도전을 나섰다. 왜 속도전이 나섭니까 이게? 이게 정말 웃깁니다. 환장할 일이에요. 자기들이 다 사놨거든. 자기들이 기획부동산처럼 해갖고 다 쪼개서 다 샀어.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 상기신도시 취소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 정부, LH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지 되는 거야. 안 돼. 우리는 여기서 돈 벌어야 되는데. 어디 너희들이 개돼지들이 너희들 서민들이 왜 여기서 뭐 나우성치냐 하지 마라.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돈 빼먹어야 돼. 몇 배씩 10배씩 돈 빼먹어야 되니까 절대 안 돼. 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다 비리투성입니다. 근데 끝까지 밀고 나가요. 네. 그래서 부동산 교란 통한 부당이익 그 이상으로 환수하겠다라는 말만 지금 합니다. 연구소처럼 정부 LH 직원 특유의 재발 방지책 제시. 그러면은 이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검찰을 적폐시로 만드는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문제는 뭐냐?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기를 갖다가 사기꾼이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려스러운 행동인데,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진보좌파라는, 우리가 진보라는 논리가 있죠. 프로그레시브 1850년대 마르크스부터 시작되는 이 진보의 논리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박원순 사망에 언론 검찰개혁 주장한 김진애. 그러니까 박원순이 사망한 이유는 언론과 검찰개혁 때문이라는 이 문제입니다. 이게 검찰개혁이 안 됐다. 이 사망 원인이 언론 때문이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뭐 기사에도 아시겠지만 박원순이 성희롱했던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제 이 방송에서는 입에 다물지 못할 정도로 이거 엄청난 이 성희롱과 이 뭡니까? 성희롱 정도를 넘어갔고, 네. 이 뭐 성적이 거의 학대 수준이었습니다. 이 직원들 상대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해 입은 사람들은 거의 정신병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박원순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딸이 이런 뭐 추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아마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지금 그 장애를 입게 될, 네,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될 게 뭐 명명백백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자기가 자살했던 문제인데 결국 다 이런 데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보라는 논리 자체가 우리가 계속 사기를 계속 치면서도 또 그 사기를 갖다가 또 정당화시키는, 우리가 LH 사건이 봤었죠. 이거 지금 계속 이 부동산 이 사태 상기심도지도 마찬가지고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도 있었죠. 조민 입학 취소 신중한 대학들. 정유라는 1심 판결 전에 중졸이 돼버렸는데, 정유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체육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 수업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운동한다고. 특히 금메달 따고 이러면은 이제 관례였잖아요. 그럼 김연아는 안 그랬습니까?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정유라는 금메달이라고 딴 상태고 학교 출석을 안 한 겁니다.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건데, 조민 사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7대 스펙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뭐 고등학교부터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 의전원, 이 모든 과정의 7대 스펙을 전부 다 조작을 했습니다. 조민. 근데 당당해요, 조민은. 조국도 당당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게.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를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전혀 죄책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조민이는 자기가 7대 스펙이라는 이 법적인 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입학을 하고 지금 의사 자격까지 땄는데도 왜 이렇게 당당하죠?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여기에 박수 치는 사람들이 등장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박수 치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지해 주는 개돼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지를 해 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조민이라는 여자애는 이 범죄자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계속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회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가 썰어가지고 이랬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난 이후, 네, 그다음에 민정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 나온 이후로 뭐 김영삼 때부터 있었죠. 김영삼도 있었고, 김대중도 있었고, 뭐 계속 쪼르륵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때까지 있었어요. 이때까지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때 보시면 아들 삼남 있죠. 삼남이 임기 중에 다 감옥 갔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를 다 인정해 줬어요. 김영삼 또 아들 있죠. 김현철인가? 이도 감옥 갔죠. 감옥 갔습니다. 또 누굽니까? 여기서 이명박 때 누가 감옥 갔습니까? 이명박 형 있죠. 이명박 이상철인가? 예, 이상득 감옥 갔어요. 주위 인근 사람들 다 감옥 갔습니다. 노무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중간에 노무현 있죠. 노무현 때도 다 감옥 갔어요. 안희정 감옥 가고 측근들 전부 다 감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형도 감옥 갔죠. 근데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끊겨버려. 여기서부터 끊겨버리는 게 뭐냐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문재인 정권 때는 여기서부터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간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입니다. 여기 문재인 정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고 범죄자예요. 맞잖아요. 미리 다 땅 사놓고 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투기하고 아무도 안 갑니다 이거. 그런데 이때까지 있던 박근혜 때까지 보시면은 이 여기 있는 비리들은 국민들을 향한 비리가 없었습니다. 국민들하고 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피해가 전혀 없었죠.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있는 모든 비리는 국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과.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 비리 차원의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스케일이.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박수칩니다. 50% 사람들은 이걸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미치고. 부동산으로 또 사기치고. 그리고 국민들은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온갖 규제를 다 드러내고.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테슬라 왜 주가 이렇게 빠지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왜 이리 안 좋죠? 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해드리면은 제가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 붕괴되는데 제가 이 테슬라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테슬라 부분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성장주.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경기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경기 사이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기 사이클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이클이 주기가 달아가죠. 주기가 항상. 영원히 오르고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전환형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일명 이거를 전환형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은 경기가 밑바닥을 칠 때 사게 되면 경기가 올라갈 때 호황기가 찾아오면은 이게 최고가를 치게 됩니다.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따라가지고 경기 사이클을 따라가지고 이 주기에 맞게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경기 하강 국면이 옵니다. 그리고 경기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모든 주식을 다 처분해요.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또 경기 이제 저점이 오게 되죠. 그러면 또 전향형 기업들을 사가지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네, 뭐 1년 이상, 1년 정도 이상이면 다 장기라고 하니까 1년 이상 투자를 해서 또 2배에서 4배 정도 뽑아내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방법은 성장주입니다. 이 성장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은 기술의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 우위. 남들과 다른 기술의 우위가 있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독점적 기술. 이게 성장주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이 독점적 기술은 또 뭡니까?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갖게 되죠. 이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네, 독점의 시장 지위입니다. 시장 지위.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 투자가 안 된다고를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시세 관계없이.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독점적 기술이 없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회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테슬라라는 전기차는. 자, 테슬라라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술에 독점적 우위가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나노 기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TSMC 두 군데밖에 못 만듭니다. 이게 삼전하고 TSMC 두 군데밖에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거 그냥 부품만 조달받으면은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진입장벽이 없는 종목입니다. 없는 회사예요. 진입장벽이.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는 아무나 못 만든다는 거죠. 진입장벽. 그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회사가 뭐냐면은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기술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일반인들이 공장 세워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는 사실 어려운 회사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 매도 신호 나올 때마다 사면 됩니다. 매도 신호 나올 때, 이 매도 신호 나올 때마다 저점이죠. 매도 신호 나올 때마다 저점이죠. 매도 신호 나올 때마다 이거는 아니면 손절하면 되죠. 예, 여기서 올라가서 5% 손절하면 되고 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그냥 2에서 4배 정도는 금방 먹게 됩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이것도 있죠. 올라갈 때마다 저점 다 찍죠. 네. 근데 여기서는 특이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시면은 밑에도 한번 1번, 2번, 3번 국면 보세요. 지금 여기는 4번 국면이라 칩시다. 차이점이 뭡니까? 매도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저점이었는데 4번 국면에서는 매도 신호가 나올 때가 저점이 아니었어요. 이건 저점이 아니죠. 그러면은 문제는 이 사이클들이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니면은 큰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조정기, 그러니까 저점을 다지는 바닥 국면이 나와야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가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 이게 장기 투자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장기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캐피탈 게인밖에 없습니다.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자본 이득밖에 없다. 매매를 통한, 기술적 매매를 통한 자본 이득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종목을 보니까, 예,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경고도, 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4개 권역이 있습니다. 4개 큰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전, 뭐 휴대폰,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 할게요. 스마트폰. 그 다음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안 좋아요, 실적이. 가전 같은 경우는 LG한테 지금 그 시장 지위가 어느 정도 많이 뺏겼습니다. 네, 마켓 쉐어가 LG한테 상당 부분 고급화에 대한 이미지가 LG한테 많이, 여기서 비스포크가입니까? 비스포크 상승인가? 오브제인가? 예, 오브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오브제 맞나요? 비스포크는 삼성이고 하여튼, 그래서 고급화가 지금 LG한테 시장이 마켓 쉐어가 많이 할당이 이제 뺏겨버린 상황이고, 스마트폰도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게 폭발적이잖아요. 옛날에 갤럭시 1, 2, 3 나올 때마다 4, 6 나올 때마다 이 실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공급 부족이죠. 반도체 공급 부족이면 뭐합니까? 공장을 증설할 수 없는데. 그리고 공장이 지금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도 계절적 요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동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가가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반도체 회사들이 그쪽으로 안 뛰어듭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쪽으로 잘 안 뛰어드는 게, 우리가 메모리나 비메모리 이런 LSI라든가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그쪽으로 잘 안 뜹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자동차용 공급 부족 사태가 난다고 해도 실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실적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용해라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반도체 같은 거 보시면은, 반도체 보시면 영업일 보시면 올 1분기가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 최악을 그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는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 타이밍은 실적이 최악일 때입니다. 실적이 최악일 때. 그럼 삼성전자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언제 최악이냐가 가장 이 관건입니다. 최악을 찍었어. 그럼 언젠가는 또 턴하겠죠. 이 부분을 유심히 또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가 이 국면이에요. 이 국면이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국면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요 국면입니다. 예. 2020년이네. 요 국면이 아니고 지금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가 제가 도표를 네이버를 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국면에 비해서 지금 이 국면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예. 실적이 영업이익이 거의 한 50%에서 25%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가 추정을 못 하겠는데, 컨센서스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 나오는데,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집계까지 안 됐죠. 3월 달에 끝나야 되니까 이 최고 실적에 비해서 지금 4분의 1밖에 안 돼. 영업이익이. 근데 주가는 보시면은 여기에 비해서 2배가 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100%라 칩시다. 실적이. 여기서는 25%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당장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개선이 바로 안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는 부분들이 저는 목이 자꾸 쉬어가지고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 네, 이 실적이 개선되기 전에 이 국면이다. 이 국면은 저는 올해 중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같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데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걸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시면 뭐 3%라든가 무슨 김정한 이 보시면은 그냥 얼음 집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이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으면은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올해 중으로 안 온다고 봐요. 사람들이 얘기 못 합니다. 이게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슈퍼사이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좋다 나쁘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과거의 2017년도입니까? 이 말에 찍었던 이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는 거의 한 4배에서 8배 정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뭐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 가장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저는 제가 볼 때는 6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야지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현 상황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들고, 아니면은 지금 6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찍었던 가격에서 이 플래시 걸리면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기인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1분기가 지금 실적이 최악인 상황이죠. 네, 이것보다 더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 1분기죠. 그러면은 1분기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 사이에 실적이 최악인 상황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바텀인 바닥을 한번 찍게 되면은 이때가 아마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투자 타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개별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